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한평생을 복수를 위해 살아오신 사연자님의 이야기인데요. 통쾌한 복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조금 아파지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저는 5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회사 대표가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액수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몇십억 대의 재산을 일궈냈습니다. 제가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돈을 긁어 모으는 데에는 일찌감치 자리를 잡아 저희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남들도 다 이런 연유에서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에게는 악착같이 이 악물고 성공해야 하는, 지금까지 남들에게 비밀로 해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비밀을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릴 적에 살았던 첫 집은 인천에 있는 한 공단의 허름한 빌라였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같은 고향에서 올라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골에서 상경에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들 그만한 나이에 그만한 벌이로 아마도 회사에서 사택처럼 마련해준 집이었던가, 아름아름 소개를 해준 집을 찾다 보니 그렇게 모여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간혹 일요일까지도 같은 점퍼를 입고 출근을 했고 밤 늦게나 돌아오곤 했습니다. 자다가 부스럭 소리가 들려서 깰 때면 아빠가 고단한 표정으로 늦은 저녁상에 소주 한 병을 곁들이는 것을 본 것이 종종 기억이 납니다. 꼭 식사를 하고 나면 방 안에서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잠자리에 드시곤 했는데요. 그 냄새 때문에 꼭 잠에서 깨곤 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그날. 그날은 아버지가 모처럼 쉬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저를 깨워서 깨끗하게 씻기고는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어머니도 처녀 때나 입었을 법한 투피스 한 벌을 꺼내 입으시고 화장도 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버지는 출근할 때나 입던 회사 이름이 가슴팍에 수놓아진 그 점퍼를 입고 나서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따라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세 식구가 차를 타고 간 곳은 한 예식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화환들, 북적북적한 사람들 속에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를 남겨두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 사장님께 인사만 하고 얼른 식권 받아다 줄게. 이렇게 저희가 따라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들키기라도 하면. 들키긴 뭘 들켜. 그러니까 얼른 밥이나 먹고 차에 들어가서 있어. 얘 잘 데리고. 그렇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 사장의 하나뿐인 여동생의 결혼식장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회사 사장이 어찌나 고약했던지 세상에 본인 가족 결혼식에 직원들을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여직원들은 식당에서 그릇을 치우고 나르고 있고, 남직원들은 주차 안내를 하거나 하는 등 잡일을 거들고 있더군요. 사장이 저희 아빠에게 시킨 일은 뭔 줄 아세요? 바로 축의금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쉬는 날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 일 아닌 회사 일에 동원되어야 했던 아버지는 나름 묘수를 썼던 것 같습니다. 축의금 정산을 하게 되었으니 식권 단 2장이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평소에 자주 먹기 힘든 뷔페를 가족들에게 먹게 할 수 있을 것이요. 식은 넉넉히 잡아도 반반 나절이면 끝날 테니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디라도 들러 가족 나들이로 바람이라도 쐬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저희들을 대동하고 결혼식장에 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뷔페에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괜히 눈치가 보여서 그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도 선뜻 손이 가질 않더군요. 그렇게 접시만 들고 빙빙 돌아다니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멀뚱히 쳐다보다가 아는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자 너무도 놀랐습니다.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평소 말 한 번 섞어보지 않았던 같은 반 여자애가 아는 체를 해온 겁니다. 너 우리 반에 맞지? 여기서 보니까 완전 신기하다. 여기 우리 고모 결혼식이거든. 너는 누구 따라온 거야? 저는 한 번 더 크게 놀랐습니다. 평소에 별로 관심도 없던 그 여자애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 사장 딸이었더군요. 그 아이는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고 공주님처럼 하고 나타났는데 저는 거지처럼 뷔페를 얻어먹으러 온 신세처럼 느껴져서 그냥 아는 체를 하고 싶지 않아 입을 꾹 다물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나왔더니 저 멀리 아버지가 축의금을 받으며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 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놀라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아저씨는 옆에서 사람들이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라면서 말리자 더더욱 흥분한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매며 사장님의 화를 고스란히 다 받아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멍청이 여기서 앉아서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장부 똑바로 적으라고 했지? 이러면 돈이 안 맞잖아. 어쩔 거야? 네가 다 책임질 거야? 돈 안 맞으면 네가 다 갚을 거냐고? 오빠, 내 친구가 그러는데 저 사람이 축의금 받고 엉망으로 계산한 것 같대. 진짜 짜증나. 저 멍청한 사람은 남의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했대? 답답하고 짜증나. 오빠, 저 물건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돼? 이러다 하나뿐인 동생 결혼식 다 망치겠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워낙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식 끝나는 대로 최대한 다시 확인해서 맞춰놓겠습니다. 뭐? 식이 끝나는 대로?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사람들 다 가고 돈 다 없어지고 나서 맞춰보면 뭘 어쩔 건데?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지? 야, 너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어. 네, 맞습니다. 알고 보니 아저씨의 정체는 놀랍게도 바로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었던 모양입니다. 고급스러운 양복을 차려입은 것과는 달리 얼마나 입이 거칠고 인상이 험악하던죠. 아버지가 그런 수모를 겪고 계신 걸 보니 어린 마음에도 북받쳐 올라 눈물이 저절로 줄줄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귀하신 동생분 결혼식에 큰 폐를 끼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일단 한시가 급하니 식을 어떻게든 잘 마치시고 용서해 주시면 어떻게든 제가 책임지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장이란 놈은 뭔가 더 대거리를 하려고 했지만 이내 친척인지 친구인지 뭐라고 귓속말을 하자 갑자기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야, 너 일어나봐. 내 이번 일은 정강이 한 대로 퉁칠 테니까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어? 그 말을 하면서 동시에 사장은 아버지의 정강이를 대고 세게 발길질을 했고 아버지는 눈물을 찔끔 흘려가며 한쪽 다리를 붙들고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프단 말을 비명처럼 지르는 대신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외치던 아버지. 저는 그대로 뛰쳐나가려던 걸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식장에서 아버지를 봐도 모른 체 하라고 신신당부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기도 했고
저 멀리서 아까 만났던 같은 반 여자애가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아까부터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입술을 깨물어가며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숨죽여 지켜보니 사장은 어느새 가버리고 아버지는 절뚝거리면서 다시 자리로 가서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잔뜩 굽은 등이 어찌나 주눅들어 보이던지 눈물 콧물을 죽죽 흘리면서 아버지의 등과 사장이 가버린 자리를 번갈아 노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그 모습을 제가 봤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에 서둘러 자리를 떴죠.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런저런 뒷수습해야 할 일들이 많았던지 아버지는 밖이 깜깜해져서야 예식장 밖을 나왔고 차에서 어디 나들이라도 가려던 저희 가족은 그냥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대로 지친 몸을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담배 냄새에 또 슬며시 잠에서 깼고 이번에는 엄마와 아빠가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쉬는 날 일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사람한테 손찌검을 해요. 아 그만 좀 해. 글쎄 부딪혀서 넘어진 거라니까 그러네. 내가 아까 나오는 길에 급하게 나오다가 어디 모서리에 부딪혀서 멍든 거야. 자세히 보니 어머니는 아버지의 정강이에 연고 같은 걸 발라주고 계셨어요. 저는 다시금 아버지가 정강이를 붙들고 아파서 껑충껑충 뛰면서 쩔쩔매는 장면이 상상되자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도 그렇지 주말까지 반납하고 집안일을 도와주러 간 사람을 그렇게 불구죽죽한 피멍이 들 정도로 세게 발길질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저는 그날 밤에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복수해주지? 어떻게 되갚아주지? 아버지가 당장 그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뾰족한 수가 없을까? 내일부터 나도 어딜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볼까? 갖은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내일 학교에 가서 그 여자의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그것도 영 끔찍했습니다. 그 여자애가 나한테 어제 그 결혼식장에 왔냐고 계속 추궁하면 뭐라고 대답하지? 우리 아빠가 자기네 아빠 회사에 다니는 직원, 그것도 엄청나게 구박받고 노예처럼 설설 기는 직원인 줄 알고 나를 놀려대면?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참으로 끔찍한 상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잔뜩 긴장한 채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너무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애는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겁니다. 어제 예식장에서 쟤를 만난 게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 아이는 저를 모른 척했고 저 역시도 굳이 그 여자에게 말을 건다거나 할 일은 없었죠. 그렇게 그 아이와는 대면대면한 채로 졸업까지 흘러갔습니다. 가끔 그 여자애를 볼 때면 원망스럽긴 했습니다. 걔가 입고 다니는 좋은 옷, 매일 학교 앞까지 데리러 오는 기사 딸린 차, 두둑해 보이는 용돈 지갑까지도. 왠지 저희 아버지의 피땀이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보는 앞에서도 아빠에게 쌍욕을 퍼붓고 무릎까지 꿇린 회사 사장을 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커서 꼭 아빠 복수해줄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게 뭔지 제가 몸소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겠습니다. 꼭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당시 축의금에도 벌벌 떠는 수전노 같은 사장을 보며 저 사람은 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구나.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면 돈,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악착같이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를 악물고 올라와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저는 밤낮으로 코피를 흘려가며 공부를 했지만
저에게 공부머리는 그닥 있지 않다는 걸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피똥을 싸며 공부에 성적을 올려봤자 이미 타고나길 똑똑한 애들은 따라잡기가 힘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대학도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단 군대부터 다녀와서 돈이 되는 일은 무조건 섭렵했습니다. 고층 유리창 닦기, 화장실 타일 수리하기, 공장에서 12시간 넘게 중노동하기. 그렇게 닥치는 대로 기술을 배웠고 그 와중에 돈이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발품을 판 결과 여기저기 쓰임새가 많은 박스를 만들어 납품하는 것이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세상에 박스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 줄 아십니까? 특히나 요즘 택배가 발달되면서 거리처만 잘 뚫어놓으니 돈이 돈을 버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젊은 나이에 큰 재산을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그 같은 반 여자의 말입니다. 네, 저는 그 여자에게 연애를 걸었고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 승낙까지 받아냈습니다. 사장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던 방법은 그 여자애를 꼬셔서 사장의 사위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계산한 겁니다. 남자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여자가 있던가요? 제 역사상에는 없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여자들 마음을 살살 녹이는 것이죠. 박스 몇 장 접어 파는 것보다 여자 몇 명 마음 훔치는 게 저에게는 더 쉽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애를 작정하고 제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예비 처가로 향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커다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그때 그 아저씨. 여자친구가 소개한 그 사장놈이 내 장인이라네요. 드디어 복수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가에 첫 인사를 갈 때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사윗감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고들 하죠. 저는 정반대의 고민을 했습니다. 제 복수의 시작인데 어떻게 그저 심심하게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장인어른 눈밖에 나서 못된 사위놈, 내 딸 훔쳐가려는 도둑놈처럼 보여서 장인어른의 못된 신보를 건드리는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궁리를 하고 예비 처가에 가서 처음으로 장인어른에게 인사를 드린 날, 말 그대로 저는 작정하고 밉상으로 굴었습니다. 원래 살살 약 올려줄 계획은 있었지만 그 정도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20년 만에 그 사장 면상을 보니 억하심정이 욱하고 치고 올라오더군요. 네, 오늘 열받아서 잠도 못 자게 약을 잔뜩 올려주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처가에 들어서자 인자한 척 미소로 반겨주는 장인 장모에게 고개만 까딱하고 쌩하니 들어갔습니다. 인사성도 없는 놈이 게다가 빈손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을 알아채자 단박에 장인어른 눈썹이 움찔하며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이더군요. 혹시 빈손으로 왔나? 내 딸은 자네 집에 인사 갈 때 내가 손수 최고급 과일이며 와인 들려보냈었는데 혹시 못 받았나? 잘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빈손으로 온 것은 마침 아주 일이 바쁜 날이었어서 차마 준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선물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뭐 그깟 조잡한 선물이 되주냐는 투로 대답했더니 더 이상 별다른 대꾸는 안 하고 저를 미리 차려둔 밥상으로 데려가더군요. 첫 사윗감 온다고 거하게 차려준 밥상을 두고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버님 어머님은 뭘 하시나? 두 분 다 살아계시고? 감히 저희 부모님 안부를 묻다니 순간 가슴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3년 전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복수를 직접 눈에 담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업에 성공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드리려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껏 부모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쉬운 마음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수를 하는 것을 살아생전 보셨다면, 그래, 네 마음이 그렇게 해서 풀린다면야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려나요? 아니면 절대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를 불러 조용히 혼내주시려나요? 아무튼 저희 부모님은 앞으로 처가와 만날 길이 없었기에 그냥 외국에서 큰 사업을 하신다고 뻥을 쳐 두었습니다. 나중에라도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 저희 부모님 성함이라도 듣고 기억이라도 해내면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해서였습니다. 어쨌거나 재력이 빵빵하신 양친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쉽게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는지 장인어른은 이윽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찍이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했나? 거기에 대해서라면 진실된 마음으로 할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젊은 나이에 크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일찍이 물려주신 사업 미천 덕이 컸으니까요. 아버지는 본인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실 것을 예감하셨던 건지 제가 군 전역하자마자 저에게 평생을 남 밑에서 피땀 흘려 모은 제법 큰 돈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죠.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이 분가할 때 부모의 도움이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 20대, 30대 사회초년생의 삶이 많이 차이가 난다. 부모가 죽을 때까지 돈 쥐고 있어야 자식이 효도한다는 사회적 통념과는 상반되는 생각이다. 나는 생각이 다르다. 너와 내가 30살 차이가 나는데 내가 90 먹어서 60 먹은 아들한테 유산을 물려준들 아무 효용이 없다고 본다. 자식이 결혼해서 버리는 적은데 애 키우고 집 사고 교육시키고 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느니 한창 돈 필요할 때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 내 미리 너에게 물려줄 재산을 정리해봤다. 요즘 이것저것 열심히 배우고 있다지. 너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써도 좋다. 이런 아버지의 현명한 생각을 그대로 읊어주었더니 장인어른이 아주 감명을 받은 눈치로 거리면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본인이 젊은 시절 남들 앞에서 발길질이나 해대며 부려먹던 부하 직원이 이렇게 속이 깊고 본인보다 품위 있는 사람이라는 걸 평생 알기나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인어른은 그새 한마디 더 못했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내 듣기로는 결혼하면 우리 딸이 회사를 그만두길 원한다지. 얘도 학비도 많이 들여서 좋은 대학 나와서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굳이 결혼하자마자 그만둘 필요가 있겠는가? 천천히 결혼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면 좋겠네. 장인어른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저는 단호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제 평생 가장 큰 로망은 아침 저녁밥은 무슨 일 있어도 와이프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해외에 오래 나가서 계시다 보니 밖에서 하루 종일 고생해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집밥이 그렇게 간절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집안일을 앞으로 와이프가 도맡아야 하는 건데 회사 일까지 병행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리 와이프를 생각해서 먼저 제안한 거니까 와이프도 이미 그러기로 한 문제여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라고 유들유들하게 대답했더니 장인어른이 대번에 혀를 쯧하고 차시더군요. 장인어른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자 장모님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듣다가 기가 차서 참을 수가 없네요. 말씀 중 죄송하지만 아까 들어올 때 말이에요. 왜 고개만 까딱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사회될 사람이라고 하니 내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아니 아무리 돈이 많은 게 유세라지만 사지가 멀쩡하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왜 내 딸이 그쪽 밥 차려주고 설거지 해줘야 되는 거죠? 반대로 사랑하는 사이에 그쪽이 내 딸 밥 좀 차려줘도 되지 않나요? 밥 차려주면 손이 부러져?
처음 처가에 와서 인사하는 사람 태도가 나는 영 마뜩지가 않네요. 어떤 부모가 미쳤다고 딸 결혼을 그런데 시집 보내나요? 저는 이때다 싶어 장인어른 자존심을 살살 긋기 시작했습니다. 아, 원래 제 뜻은 그런 게 아닌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말이 조금 엇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들으셨습니까? 아, 거기 아주머님, 국이랑 반찬이 참 맛있습니다. 혹시 아주머님도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 못 들으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긴장을 하면 목소리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그런데 장모님, 사실 아내를 집에 들이려고 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내가 장인어른이 돈 가지고 짜게 굴고 생색내는 것을 힘들어했다는 가정사를 익히 들어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도 있었습니다. 원래 돈이 어중간하게 있으면 처자식에게 나가는 돈이 인색해지기 마련인데 다행히 저는 일찍이 자수성가했으니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제 나름의 경로운 공약이자 호언장담이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저는 아내를 절대 고생시키지 않고 집안 살림만 잘 하도록 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장인어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뚫린 입이라고 어디 어려운 자리에서 함부로 남의 가정사를 들먹이는 버르장머리야? 라고 호통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깜짝할 사이에 눈앞이 깜깜해지고 별이 번쩍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어느새 저는 장인어른에게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그대로 장인어른은 저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 현관문을 열고 집 밖에다가 저를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소금통에 소금을 한 바가지 퍼서 나와서 저에게 뿌리면서 당장 꺼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이 나이에도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첫인사를 드린 자리에서는 그렇게 쓰레기 짐짝 취급을 받고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쫓아버렸다는 것은 절대로 결혼을 승낙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표현한 것도 있었겠죠. 그날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내에게 저와 무조건 헤어질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제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바, 제가 그렇게 나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이 제 결혼을 끝까지 반대할 줄 알고 이미 아내를 꼬셔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내의 뱃속에 제 아이를 품게 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안 장인어른은 제가 얼마나 밉고 흠심 두들겨 패주고 싶었을까요? 아내가 밥상머리에서 입덧을 하기 시작하고 몰라보게 배가 나오기 시작하자 임신한 것을 눈치챈 장인어른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는 상놈의 자식을 결혼도 하기 전에 가졌단 말이야? 그 자식 내 딸이 탐나서 작정하고 일을 벌린 것 같은데 어림도 없다. 내가 그깟 애 하나로 마음이 흔들릴 줄 알고? 국간놈의 자식. 나오면 어디 멀리 입양 보내거나 아니면 수술이라도 시키면 그만이야. 예, 맞아요. 저도 그 사람은 정말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요. 무슨 가족의 연을 맺어요? 사람이 영 기분이 깨름직한 게 우리 집안 말아먹을 관상이란 말이 딱 맞아요. 나는 이 결혼은 애가 생겼다고 해도 반대해요. 내가 내일 꼭 병원에 데려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장모님은 아내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애를 지우는 수술을 할 수 있냐고 물었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기다리니 의외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필 아내의 몸이 약해서 이번 아이가 잘못되면 앞으로 평생 애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자로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평생 자식 하나 못 가져보고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단의 결과로 애를 못 가지게 되면 그래서 저랑 헤어지더라도 새로 맞이할 신랑 쪽에서 이 사실을 알고 힘이라도 잡게 되면 장모님도 아내도 차마 그 자리에서 수술을 하겠다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 힘없이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날로 아내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온갖 좋은 것을 다 해다 바쳐도 몸이 축나는 게 애를 베는 일인데 급기야 아내는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고 결국 장인어른과 장모는 저와 아내의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몰랐던 일인데 아내가 저와 결혼을 안 해주면 큰일을 낼 것처럼 죽는 신용까지 했더라고요. 제 아내지만 그런 면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계획대로 아내와의 결혼을 승낙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한 장인에게는 앞으로 엄청난 시련이 닥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딸의 결혼식입니다. 제가 앞서 저희 아버지를 무릎 꿇린 그 멍청한 짓을 했던 장소가 결혼식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장인어른에게 그 수모를 그대로 아주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딸 결혼식에서 본주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다 보니 인맥이란 참 중요한 것이어서 저는 늘 사람과의 관계에 큰 공을 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심혈을 기울인 것은 장인어른의 주변에 있는 핵심 인물들을 파악하고 미리 그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맺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서라면 2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의 조기축구 모임에 매주 참석하기도 했고 여자가 나오는 술집이라면 개인적인 결벽스러운 취향으로 극히 혐오하는 축이었으나 호색한이라고 유명한 사장의 제일 측근을 포섭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곳에 드나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놓으니 제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장인어른의 사정이 속속들이 귀에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반가운 소식은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회사가 요즘 큰 돈이 꼭 필요한데 알아보는 은행마다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던 소식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잡아서 장인 장모에게 혼수로 압박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아내에게 눈알 만한 다이아와 명품 가방, 화장품 등등 폐물을 가득 안겨주었고 집도 강남 한복판에 제일 신축 아파트로다가 장만해서 신혼집으로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아내가 타고 다니던 후진 아반떼를 신형 세단으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제 바람을 흘렸죠. 저도 고가의 명품 시계, 고급 정장 정도는 혼수로 받고 싶다. 고급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해가는 만큼 신혼 가전 역시 최고급으로 채우고 싶다. 현금이나 주식도 좀 보유하고 있는 게 있다면 제 재산과 합쳐서 굴리면 더 크게 불어날 것 같다 등등 여러 가지로 압박을 했습니다. 장인어른도 큰 사업차를 운영하며 나름 떵떵거리며 살아왔는데 자존심이 보통 자존심이었겠습니까? 차마 돈이 없어서 내 그것들을 못 해주겠네 라는 말은 체면이 깎일까봐 하지도 못하고 그 모든 걸 해내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더라고요. 아니 고작 그 정도로 우리 딸을 시집 보낼 줄 아냐면서 더 크고 좋은 걸 다 해줄 테니 기대하라고 되려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큰 돈에 딸 시집 보낼 어마어마한 결혼 자금까지 돈이 너무나 급해진 나머지 장인어른은 그만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즘 주식이다 코인이다 열풍이 불어서 하루만 돈을 넣어도 20배, 40배 수익이 난다는데 귀가 동해서 그만 회사 돈을 뒤로 빼들려 그쪽으로 미련한 투자를 다 해버렸고 원래 필요했던 회사 자금이 10억이라면 그 돈은 이제 이자까지 합쳐서 20억, 30억으로 마구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은 사채에 가지 손을 댔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집구석이더군요. 제 앞에서는 온갖 화려한 혼수를 해준다며 생색을 내는데 그게 다 빚잔치에 거액의 고리대금을 받아서 장만한 것들이라뇨. 큰 회사를 그렇게 오래 운영한 사람이 어쩜 그렇게 경제관념이 없는지. 아니 돈 많은 사위 봤다고 이제 사위덕 좀 보려고 한 것일까요? 어쨌거나 그 빚을 장인어른이 다 못 갚으면 저에게도 영향을 끼칠 텐데 그 모든 걸 숨기고 결혼까지 강행하는 것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싫고 징그러웠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대망의 결혼식 날
하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장인어른은 멋지게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신랑 입장 행진곡이 나오자 제가 먼저 들어가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부 입장곡이 나오고 장인어른이 가증스러운 눈물을 훔치며 아내의 손을 잡고 저에게 걸어 들어온 순간 돌연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함부로 벌어질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글쎄, 신부 입장이 시작되자마자 단체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손에는 야구방망이 같은 것들을 들고 식장에 떼로 몰려든 게 아니겠어요. 장인어른도 혼비백산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곧 벌어진 일들 역시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사내들은 방망이를 하객들 얼굴에 들이대며 마구 위협을 하기도 했고 하객들 음식으로 나온 스테이크를 손으로 집어먹다가 바닥에 상스럽게 퇴에 뱉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꽃 장식을 다 때려 부수기도 했고요. 개 중에도 제일 무섭고 힘세게 생긴 놈이 장인어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네가 거기 기업 사장이지? 어디서 겁도 없이 우리 형님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리고 갚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딸 시집을 보내? 보아하니 축의금도 솔찬히 들어온 것 같은데 그걸로 지금 당장 우리 돈 갚아. 안 그러면 다 부숴버릴 테니까. 아직 약속한 기일도 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게 무슨 경우입니까? 제가 빌린 돈과 이자는 약속한 날에 꼭 갚을 테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제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장인어른은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붙들고 서서 아주 애절하게 깡패에게 애원을 하더군요. 그래? 약속한 날에 꼭 돈 갚는단 말이지? 근데 말야, 나는 너 같은 이렇게 앞에서는 돈 없다고 징징대고 뒤에서는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구린 놈들의 말은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가 정 그렇게 애원을 하니까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주지. 지금 여기 네 가족, 친척, 친구들 앞에서 무릎 꿇고 맹세해봐. 그럼 내가 오늘은 물러가 줄게. 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제가 어떻게 딸 자식 앞에서 무릎을... 선생님, 갚을게요. 갚는다고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장인어른이 완강히 무릎을 꿇는 것만은 거부하자 깡패 두목은 갑자기 주례 선생 코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일격에 주례 선생은 비명을 지르고 하객들도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고 경찰을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제서야 장인어른은 황급히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갚을게요. 네, 이렇게 무릎 꿇고 약속합니다.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깡패 두목은 그제서야 만족한 듯 장인어른에게 그래? 그렇단 내가 한번 믿어보지 하면서 장인어른에게 이제 그만 일어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돌연 장인어른의 정강이를 한 대 세게 걷어차주고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물쭈물 거리는 바람에 애꿎은 저 사회전지 뭔지 아는 양반이 한 대 얻어맞았으니까 당신도 한 대 맞아야 공평하지 않겠어? 이따가 가족 사진은 찍어야 할 테니까 내 선심 베풀어서 얼굴은 안 건드리고 다리 한 대만 걷어차주겠어. 그리고 똑똑히 기억해. 이번 약속한 날까지 돈 갚지 않으면 다리를 그냥 잘라버릴 줄 알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깡패들은 사라지고 장인어른은 한참을 정강이를 붙들고 껑충껑충 이리 뛰고 저리 뛰더군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제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나 하시겠습니까? 지난날 아들 앞에서 그 수모를 겪으신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습니다. 똑같이 복수를 해주면 정말 너무도 속이 후련하고 시원할 줄 알았는데 장인어른도 제 자식은 중하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수모를 겪고도 참는 걸 보면 오만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입맛이 씁쓸해지더라고요.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 깡패놈들이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쪽집게처럼 저희 아버지가 겪으신 수모를 장인어른에게 똑같이 대갚아 주었을까요? 그 사실을 알면 정말 기가 막히실 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장인어른이 돈을 빌린 고리대금 업체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어디 동네 깡패들 중에 시간 되고 돈 필요한 사람들 불러다가 협박을 시킨 것뿐입니다. 뭐 그런 일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냥 아무나 데려와서 나 빚쟁이요 하면 빚을 진 사람들은 100이면 100 겁을 먹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장인어른이 얼마를 빌렸는지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당연히 자기가 돈을 빌린 데서 조폭들을 보냈구나 하고 속을 수밖에 재간이 없게 만든 거죠. 그렇게 장인어른은 결혼식을 마치고 꽤나 마음고생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양반 성질에 사람들 앞에서 그 수모를 당했으니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겠죠. 돈 문제도 한몫했을 겁니다. 장인어른의 빚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있었습니다. 내 자네에게 어려운 부탁 하나만 하겠네.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결혼식 때도 봤듯이 내가 요즘 자금 사정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부탁하는데 이번 고비만 한 건 넘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나? 내 사정 좋아지면 제일 먼저 은혜 갚겠네. 아유, 장인어른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얼마라도 내일 당장 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선뜻 나서주니 정말 고맙구만. 그리고 내가 그동안 미안했네. 특히나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내가 심하게 대했던 것은 정말 용서해주게. 자네도 딸 낳아보면 아비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음을 알 거야. 저는 미묘한 웃음을 머금고 장인어른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물심양면으로 장인어른을 금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긴 할 건데 만약에 혹시라도 끝내 일이 잘못되면 그때는 제가 아버님이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이런저런 조언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냐. 그게 어려우시겠다면 저도 앞으로 아버님과의 사이가 틀어지는 건 원하지 않기에 금전적으로도 엮이고 싶지 않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이렇게 엮이는 이상 정말 한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제가 하는 소리가 아쉬운 소리라도 밉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다면 제 돈을 얼마든지 가져다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고맙네. 알겠네. 내 명심하겠네. 그럴 일 없게 내가 아주 다시 크게 일어서 보겠어. 근데 이렇게 자네랑 처음으로 길게 마주 앉아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보니 자네가 왠지 익숙하고 낯이 익어. 우리가 언제 일전에 만난 적이 있던가? 장인어른은 이렇게 자기가 아쉬울 때가 되어서야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뭔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나 봅니다. 네, 제가 제 아버지 아들이니 당연 얼굴에도 닮은 구석이 많겠죠. 그렇게 남들 앞에서 부려먹고 괴롭히고선 자기는 우리 아버지 얼굴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니. 조금은 짠해 보였던 장인어른의 얼굴이 다시 부하가 치미는 얼굴로 다르게 보여 그만 몸을 부르르 떨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장인어른은 그간 돈에 얼마나 시달렸던지 제 말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지도 않고선 그냥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큰돈을 3번이나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미 그렇게 큰 구멍이 몇 개나 난 이상 이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고 그대로 망해버리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아십니까? 결국 장인어른은 회사를 말아먹을 대로 말아먹고 집에는 빨간 딱지, 즉 차 앞 딱지가 마구 붙어서 갈 데도 없는 신세가 되어 저희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 일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장인어른 꼴이 보기가 싫어서 장인어른을 불러 넌지시 권했습니다. 마침 퇴근길에 보니까 저희 집 근처 큰 갈빗집에서 발레 파킹을 구하고 있던데 그 일을 한번 해보질 않겠느냐고요. 사위에게서 고깃집 대리운전이나 하라는 어이없는 잡소리를 듣고 장인어른은 질색팔색하며 저에게 마구 따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고깃집에서 뭘 하라고? 자네 제정신인가? 아니, 아무렴 내가 사업이 망했어도 나는 자네 아내의 아버지고 한 기업을 이끌었던 사람이야.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겐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조곤조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장인어른에게 큰돈을 몇 번이나 빌려주기 전에 나중에 제가 조언하는 일들은 주저없이 받아들이실 것을 맹세하지 않았냐. 지금 당장 마땅히 뭘 하실 일도 없지 않으시냐. 또 사업을 하신다고 해도 미천이 필요하실 텐데 지금 나도 장인어른에게 큰돈이 몇 번이나 흘러 들어간 탓에 여유 자금이 없다. 도리어 나는 장인어른에게 빌려드린 돈을 일부라도 지금 당장 받고 싶다. 그런 와중에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때냐. 고깃집에서 평생 일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께서도 제게 심적으로 미안한 마음과 앞으로의 마음가짐 같은 걸 한 달이라도 일하면서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거기서 일하면서 눈동량, 귀동량으로 장사 노하우라도 전수받으시면 나중에 제가 큼지막하게 그 정도 가게라도 하나 차려드릴 수 있을 것 아니냐고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렇게 동네 고깃집에서 발레 파킹이나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주차를 제법 잘 하던걸요. 술에 취해서 시비 거는 손님들 대거리도 곧잘 하고 그 직업이 아무래도 천직인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그런 일이나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주선해 볼 생각입니다. 한편 저희 장모님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장모님은 저희 집에서 식모 아닌 식모 노릇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인사 갔던 자리에서 왜 내 딸이 그쪽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도 해줘야 하냐고 대묻던 장모는 이제 스스로 제 손으로 제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중이랍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는 제가 너무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복수를 하면 됐지 굳이 장모님에게까지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장인어른도 아니고 장모님 때문에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린 일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결혼하고 5개월쯤 지났을까. 아내가 출산이 다가오자 몸도 무겁고 아주 힘들어해서 장모님이 제 집에 며칠간 머물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저도 집에서 아내와 장모와 함께 식사를 하고 다 같이 과일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TV에서 옛날에 했던 드라마를 방영해 주는데 거기서 한 회사의 부장 와이프가 부하 직원 와이프들을 종처럼 부려먹는 장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장 와이프를 불러다가 김장을 시키고 대리 와이프를 불러다가 그 집 막둥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게 하는 일을 시키고 사원 와이프를 불러다가 집 청소를 시키는 장면 같은 게 나오더군요. 그 장면을 보자 장모님은 깔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맞아. 나 때문에 저런 게 정말 흔한 일이었어. 아유, 그땐 살기가 참 좋았는데. 나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회사 직원들이 와서 막 집안일을 거들어주고 그랬다니까. 그때는 직원들이 회사 다니면서 사장님한테 고마워할 줄도 알고 참 따뜻하고 좋은 세상이었는데 요즘엔 세상이 참 각박해. 불현듯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한테도 저런 일을 시킨 적이 있다는 건가? 반신반의하며 장모님을 슬쩍 떠봤습니다. 아, 맞아요, 장모님. 요즘 세상에는 직원들 불러다가 저런 일 시켰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주 세상이 천지개벽했어요. 예전에는 어떤 일들까지 대체 시켰던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무슨 예식이며 장례식 있을 때 직원들을 동원하기도 했다고 하던데. 맞아, 그랬지.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시누이, 그러니까 얘 고모 결혼식 하던 날 직원들이 그 전날까지 야근하고도 결혼식장에서 일손 도우러 왔었지. 그 중에서도 좀 안타까운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도 그 직원이 유난히 성실하고 일도 잘했단 말이야. 근데 애 아빠가 그 직원을 유독 부려먹고 미워하고 그러더라고. 그날도 그 사람 많은 앞에서 아유, 하여튼 내가 언젠가 물어봤더니
그것도 나름 비결이 있더라고. 어떤 비결이요? 하고 물으니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 돌아왔고 저는 엄청난 분노가 치솟았지만 그저 주먹을 꾹 쥐고 떨리는 것을 숨겨가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행여나 일 잘한도 칭찬해주거나 돈 봉투라도 더 챙겨주면 안 된다는 거야. 더 구박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주고 그래야 기업 들어가서 넙죽 엎드린다나? 자네도 사업한다길래 그렇게 사람 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아마도 그 친구가 자네만한 아들도 있고 참한 부인도 있었지. 나도 그때는 철이 없어서 애 아빠만 등에 업고 그 사람 마누라 내가 뭐라고 참 많이도 부려먹었어. 근데도 한마디 대드는 법도 없이 어찌나 성실하던지 부창부스란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건가 봐. 네, 그렇습니다. 장모님의 부창부스란 말이 딱 들어맞는 것이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개같은 갑질을 일삼는 장인어른과 그에 꼭 어울리는 장모가 부부랍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얼마나 종처럼 부려먹었는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술술 불더라고요. 그 아들놈이 지금 니네 딸과 결혼해서 이렇게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여기 앉아있다. 이렇게 소리치며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픈 심정이었지만 똑같이 대갚아주기 위해 정말 있는 힘을 다해 화를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때를 기다렸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망해버리고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손 많이 가는 음식들을 매 끼니마다 먹고 싶다 노래를 불러 대령하게 했고요. 쪼그려 앉아서 김치 담기, 발로 밟아 두꺼운 이불 빨기, 매일매일 화장실 대청소하기, 제가 퇴근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목욕물 따뜻하게 데펴두기, 제 속옷은 팬티 한 장이라도 다려두기 등 온갖 집안일을 마구 시켰답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계획한 큼지막하고 소소한 복수들은 다 성공했고 이제는 앞으로 피말려 죽는 게 이런 걸까 하는 느낌을 받을 만큼의 복수들을 꾸준히 하면서 살아갈 계획입니다. 혹시나 제 정체가 들킬 것이 두렵지 않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심장이 두근두근한 것이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될 것 같아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평생 제 정체를 모르고 제가 부려먹는 대로 당하다가 돌아가시면 그것 또한 당한 대로 대갚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장인어른 장모님은 제 부모님의 존재조차 기억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들키면 들키는 대로 그것 또한 저분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일 테니 어쩌면 그것도 통쾌한 복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혹시나 들키게 된다면 아내가 여기에 그간 있었던 일을 아내 입장에서 원통한 사연으로 풀어 써서 보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들려드린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고 제 사정도 조금 정상 참작해 주시겠어요? 아직 제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다음 타깃은 고모님입니다. 왜 고모님이냐고요? 그때 아버지가 장인어른에게 온갖 구박과 수모를 당하며 쩔쩔매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짜증을 부리던 고모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천사같이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누구보다 화려하고 예쁜 외모로 곱게 화장을 했지만 입에서는 천박한 말을 내뱉으며 장인어른을 먼저 자극한 건 고모님이었다는 것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요하고 철저한 저의 면모를 잘 살펴보셨을 테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타깃 고모님은 어떻게 요리해 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평소에 여기 올라오는 사연의 글을 읽는 것도 좋아했고 듣기도 많이 들었지만 마냥 재미있기만 했는데 직접 겪어보니 차원이 다르더군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길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예랑이와는 약 10년 정도 연애를 한 사이였습니다. 제가 신입생 때 예랑이와 만났어요. 예랑이는 저와 1살 차이가 나는 오빠였지만 재수를 해서 대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학년이었습니다.
예랑이를 처음 본 곳은 신입생 OT였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약간은 조용하게 자리에 앉아있던 예랑이에게 눈길이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막 사귄 친구들과 떠드느라고 예랑이와는 친해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희 학과는 한 학년에 학생 수가 많은 학과는 아니라서 모두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점심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으면서 서로 친하게 지냈죠. 물론 이런 것도 점점 무리가 생기면서 각자 무리끼리 먹게 되더군요. 다만 제가 워낙 사교성이 좋아서 과에서 안 친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술자리가 있으면 저를 부르는 친구들은 꼭 있었습니다. 사람과 노는 걸 좋아하는 저는 술자리가 있다 하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술자리가 있으면 항상 참석하는 저와는 달리 예랑이는 자기 무리끼리 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1년 늦게 대학에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2학년 선배 중에 예랑이와 친한 사람들이 많아서 예랑이는 저희보다는 2학년 선배들과 같이 다녔거든요. 필수 전공이 아닌 이상 예랑이는 교양 선택 과목은 모두 선배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다르기도 하고 워낙 활동하는 무리가 겹치지 않았던 저희가 종강 파티에서 우연히 한 테이블에 앉은 것으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 술자리에서 같이 술도 먹고 취한 친구들을 보살펴주며 친해진 저와 예랑이는 2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서로 과제도 도와주고 밥도 자주 같이 먹고 그랬죠. 그런 저와 예랑이를 보고 예랑이 친구들과 제 친구들은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고 은근슬쩍 떠보기도 많이 떠봤습니다. 뭐야? 너 민수 오빠랑 사귀는 거야? 맞아, 나도 궁금해. 둘이 무슨 사이야? 아이, 뭐래. 그런 거 아니야. 친구들은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만 저는 싫지 않았습니다. 예랑이가 나쁜 스타일도 아니었고 오히려 멀끔하게 옷도 잘 입고 훈훈한 외모의 훈남 스타일이었거든요. 목소리도 좋고 다정한 사람이라 과에서 예랑이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한 여자들도 좀 있었고요. 주변에서 계속 잘 어울린다, 사귀는 거냐, 둘이 뭐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예랑이에게 호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랑이 생일에 예랑이가 가지고 싶어 했던 선물을 준다거나 술 먹고 다음날 숙취로 고생하는 예랑이에게 숙취 음료도 주면서 은근슬쩍 마음을 표현했죠. 그런 제 노력 덕분인지 1학년이 끝나고 해가 바뀌는 자정에 예랑이에게 사귀자는 고백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희는 정말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알고 보니 예랑이와 제 본가는 차 타고 20분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서 동네에서도 자주 놀고 돈을 모아 친구들과 함께 싼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 제주도도 놀러가서 놀기도 했고요. 하루는 제가 차 타고 드라이브 가고 싶다는 말을 생각 없이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해서 진짜 한 달 만에 면허를 따오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몰래 차를 끌고 나와 겨울바다에 갔다가 조개구이도 먹기도 했죠. 물론 그날 바로 아버님에게 엄청 혼나기도 했지만요. 시간이 흘러 저희가 사귄 지 100일이 조금 안 됐을 무렵 예랑이에게 입영 통지서가 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년만 더 나랑 학교를 다녀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친한 오빠 동생으로는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지만 연인으로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예랑이가 군대 다녀오면 제가 졸업반이거나 졸업을 했을 테니 캠퍼스 커플에 대한 로망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서운함도 생기더군요. 하지만 예랑이는 이미 대학교를 오기 위해 1년 재수를 해서 지금 안 가면 자기도 엄청 가기 싫어질 것 같다고 하면서 남들 다녀올 때 갔다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예랑이의 선택을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랑이가 군대를 간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예랑이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집 앞 카페로 나와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허둥지둥 모자만 푹 눌러쓰고 예랑이가 말한 카페로 갔더니 한다는 말이 자기 기다리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도 좋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서운하든지 나 기다리지 마.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저는 그런 서운한 말을 하는 예랑이의 멱살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군대도 못 기다릴 것 같아? 그리고 헤어지자는 말은 내가 해야지 왜 오빠가 해?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 군대 갔다 와서 무사히 돌아오고 말해. 알겠어? 그래 이 녀석아. 기다려달라고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빌어도 봐줄까 말까인데 기다리지 마? 아주 웃기고 있네. 듣고 있는 내가 더 어이가 없다.
갑자기 나타난 예랑이 누나의 등장에 서운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잡혀있는 예랑이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던 언니가 제 얼굴도 볼 겸 맛있는 저녁도 사줄 생각으로 저를 만나고 오겠다고 말한 카페로 왔다가 저와 예랑이의 대화를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날 그 카페에서 저는 언니가 사준 케이크를 예랑이는 주지도 않고 다 먹었고, 언니는 제 옆에 앉아 예랑이를 열심히 째려보면서 엄청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자기보다 어린 애기 꼬셔놓고 이제 와서 군대 가니까 놓아주겠다고? 얼척이 없다, 얼척이 없어. 아주 너는 내가 이거 보무님께도 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아니, 누나,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아, 됐어. 한 번만 더 그런 똥폼 잡아봐, 아주. 요즘 드라마랑 영화가 아주 애들 망쳐놨어. 어휴. 결국 예랑이의 헤어지자는 말은 흐지부지 됐고, 어린 날의 객기로 취급됐습니다. 저희는 그 후로도 아주 잘 만났습니다. 오히려 군대 가기 전에 더 신나게 놀아야 한다며 서로의 본가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기도 하고, 예랑이 누나와 남동생과 함께 놀이동산도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죠. 저희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집에 인사도 했고, 예랑이가 군대에 들어가던 날에는 어머님, 아버님, 언니와 남동생과 제가 예랑이를 배웅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예랑이가 입대하는 그날은 저도 지금 생각하면 아주 민망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펑펑 운 저 때문에 어머님과 언니는 제대로 슬퍼할 시간도 없었을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며 우리 아들을 위해 이렇게 울어주는 예쁜 여자친구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쁘고 다정한 아이를 데려왔을까? 나를 닮아서 그런지 우리 아들이 보는 눈이 좋나 봐. 어리지, 예쁘고 착하지. 내 동생한테 너무 아까운데? 우는 저를 달래주시겠다고 장난을 치시는 언니와 어머님 덕분에 저도 마지막은 울지 않고 웃는 얼굴로 남자친구였던 예랑이를 보내줄 수 있었죠. 입대하고 약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수료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역시나 예랑이 부모님과 언니 동생을 따라 같이 가겠다고 예랑이 집 앞으로 찾아갔죠. 그런 저를 어머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오히려 너무 춥게 입고 왔다며 어머님은 급하게 나와서 목도리를 하지 못해 비어있는 제 목에 자신이 방금까지 두르고 계셨던 가장 아끼시던 목도리를 둘러주셨죠. 아이고, 우리 아들 때문에 좋은 나이에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해. 춥진 않아? 수료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도리어 어머님의 손을 꽉 잡아드렸죠. 저희 엄마와는 또 다르게 따뜻한 손이 너무 좋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예랑이가 신병 위로 휴가를 나올 때는 저희 엄마와 아빠가 예랑이를 데리고 맛있는 저녁을 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랑이는 짧은 머리를 제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기가 마음이 쓰였는지 가발이라도 쓸까 하며 제게 묻기도 했고요. 아니, 나도 예쁜 모습 보여드려야지. 엄마가 너 너무 예쁘다고 나보다 더 너 이야기 많이 하셔. 나도 너희 부모님께 예쁨 받아야지. 요즘은 가발도 잘 나오던데 한번 써볼까? 에이, 뭐래. 오빠 군인인 거 우리 부모님도 알고 계시거든. 나 수료식 가는 날 오빠 집 앞까지 우리 아빠가 데려다 주셨어. 그렇게 예의 차릴 필요 없어. 엄마 아빠가 오빠 맛있는 고기 먹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부담 느낄 필요 없고 그냥 가서 맛있게 먹고 오는 거야. 알았지? 저는 그렇게 예랑이를 데리고 동네에서 유명한 고깃집에서 엄마 아빠와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외동이라서 그런지 엄마 아빠는 정말 예랑이를 좋아하셨어요. 든든한 아들이 생긴 느낌이라고 엄마는 예랑이의 앞접시에 고기를 가득 놓아주시며 말씀하셨고, 예랑이는 엄마가 고기를 주는 족족 저에게 주면서 맛있게 먹으라는 말도 빼먹지 않았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기분 좋을 때 말고는 술은 입에도 안 대시던 아빠도 예랑이와 한 잔, 두 잔 드시더니 아주 기분이 좋다며 예랑이에게 휴가 기간 동안 이걸로 놀라며 용돈도 많이 주셨습니다. 예랑이는 예의 바르게 그 돈을 받으면서 말했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 돈으로 지민이랑 휴가 동안 재밌게 놀겠습니다. 예랑이는 정말 그 다음부터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저와 신나게 놀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예랑이가 부대로 복귀하고 나서 저는 아주 지극정성이었죠. 우체국 가장 큰 택배 상자에 예랑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를 잔뜩 사서 넣어 보내주기도 했고, 발렌타인데이나 기념일에는 엄청 큰 편지지를 사서 빈틈없이 편지를 써 예랑이가 부탁한 물건들과 함께 보내기도 했고요. 무조건 헤어진다는 일말상초에도 저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그런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중간중간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남친 군대에 있으니까 전역하기 전까지만 놀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기다리는 거냐며 미련하다고 놀리기도 했고요. 사람 힘들 때 헤어지는 거 아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정말 군대에 가고 싶은 남자가 얼마나 있겠어. 민수가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갔겠니? 나라가 부르니까 가지. 비록 민수가 들어가기 전에는 헤어지자고 말했지만 그게 민수의 진심이겠어. 민수도 고민 끝에 그런 말을 했겠지. 하지만 결국 너희는 헤어지지 않는 걸 선택한 거니까 너도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지. 헤어지고 싶다면 민수가 군대 잘 전역한 다음에 헤어져야 하는 거야.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란다. 저는 그런 아빠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흔들릴 만큼 저는 약한 사람도 줏대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아빠 말대로 제 선택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유혹 대신 집중할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공부. 예랑이가 나올 때쯤이면 저는 졸업반이니까 그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했죠.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좋은 성적도 받아봤고, 남들은 1년 공부해도 따기 어렵다는 전공 관련 자격증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사이에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부는 어려웠지만 그만큼 시간이 잘 갔기 때문에 성큼 다가온 예랑이의 저녁이 기쁘기도 했고요. 예랑이의 저녁날 저희 가족과 예랑이 가족은 서로 함께 예랑이 부대로 가서 예랑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아니었지만 의도치 않게 상견례 비슷한 자리가 되어서 부모님들과 함께 오순도순 맛있는 식사 자리도 가졌죠. 예랑이네 누나와 남동생은 일정이 있어서 빠졌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가족과 가족끼리의 만남이다 보니까 부모님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조금씩 흘렀죠. 그런 저희 분위기를 알았는지 들어간 식당에서 종업원이 방으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들어간 방에서 마주보고 앉아 주문을 얼른 끝냈습니다. 종업원이 나가고 조용해진 방에서 처음 말을 꺼낸 건 저희 아빠였습니다. 이거 왠지 긴장되는 자리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먼 곳까지 저희 민수 때문에 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요. 게다가 민수 휴가 나올 때에도 꼬박꼬박 맛있는 밥 사주시고 용돈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게다가 입대 날이며 수료식이며 저희 믿고 따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괜히 저희 딸이 따라다녀서 가족들 시간을 방해한 것 같아 죄송해서 어쩌죠. 저희야 민수가 워낙 반듯하고 성격도 다정다감하니 좋아서 둘이 사귀는 거에 반대는 없었어요. 민지가 민수랑 사귀자마자 남자친구 생겼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좋아하던지 민수가 워낙 좋은 애라서 저희도 마음 놓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칭찬 속에서 저랑 예랑이는 열심히 밥만 먹었습니다. 예랑이는 자기가 먹어보고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부모님 눈치를 보다가 제 앞접시에 올려줬고, 저도 맛있는 게 있으면 예랑이 앞접시에 올려줬죠.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이 저희를 보시더니 하하하 웃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서로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주거니 받거니 아주 예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또 민지가 저렇게 예쁘고 좋은 애니까 저희 아들이 꽉 잡으려고 내숭 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 그만 됐어요. 됐어. 아유 누가 봐도 예쁜 한 쌍인데 뭘. 둘이 결혼하면 신혼집은 저희가 마련할게요. 어머님의 그 말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럼 우리 민지가 민수 군대도 기다려줬는데 신혼집만 해주겠어? 지원도 팍팍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지 내 며느리 하는 거다. 알겠지?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하는 아버님의 말에 웃으며 네 하고 대답했죠. 그러자 앞에 앉아있던 예랑이가 웃으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 거야? 예랑이의 말에 저희 가족과 예랑이 가족 모두 빵 터져서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예랑이가 한껏 진지해진 얼굴로 그러더군요. 군대 기다려줬으니까
당연히 나랑 결혼해 줄 거지? 내가 꽃신 신겨줄게. 제가 해야 할 말을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계속 들고 있던 쇼핑백을 꺼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언제 준비했는지도 모를 하얀 구두를 보여주더군요. 그 순간 방 안은 정적이 흘렀고 저는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더군요. 제가 눈물을 보이자 민수가 일어나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아이고, 하여튼 우리는 없는 사람 취급이지. 게다가 밥 먹고 있던 민지를 울리면 어떻게 하냐? 아, 왜 그래요? 보기에도 좋구만. 이거 원 이제 사돈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사돈. 그러니까요, 사돈. 저렇게 예쁘고 상냥한 며느리가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사돈, 저랑 술 한잔 하실까요? 저도 든든한 사위가 생겨서 너무 좋은데 한잔 합시다. 아빠와 아버님은 서로 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만취하실 때까지 술을 드셨고 운전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저희는 급하게 가까운 호텔을 빌렸습니다. 서로 각자 부모님을 모시고 들어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해장까지 시원하게 하고 돌아갔죠. 그날 예랑이에게 받은 하얀 구두는 저희 웨딩 슈즈로 쓰려고 한 번도 신지 않고 밖에 나가지 않고 아껴놨습니다. 혹시 먼지라도 앉을까봐 매일매일 꺼내서 닦고 발에 잘 어울리는지 한번 신어보고는 쭉 아껴놨죠. 시간이 흐르고 저는 졸업을 하고 예랑이는 복학을 했습니다. 제가 졸업 전에 운이 좋게 취업이 되어서 취업계를 냈죠. 사실 예랑이랑 같이 학교를 다니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취업하게 된 회사가 제가 꼭 가고 싶었던 곳이라서 결국 캠퍼스 커플의 낭만을 버리고 취업을 선택했죠. 오히려 잘 됐어. 나도 얼른 졸업해서 돈 열심히 모을게. 우리 결혼하려면 돈 많이 모아야지. 그리고 사실 난 너가 좀 멋져.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는 걸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은데 꼭꼭 참는 중이야. 에이, 그게 뭐야. 그래도 응원해줘서 고마워. 나 열심히 일 다닐게. 오빠도 학교 열심히 다니고 우리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지만 서로 힘내자. 알겠지? 민민 커플 파이팅이야. 회사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신입이고 하니 모르는 것도 많고 사수가 잘 알려줘도 뒤돌면 까먹고 욕먹는 매일매일이었죠. 내가 이렇게 바보 같았나 하는 자괴감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랑이도 다시 시작하는 대학 생활에 정신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최소한 주말에는 만나려고 노력했죠. 회사는 어때? 아직도 김대리가 너 힘들게 해?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건 맞지만 조금만 알려주면 할 수 있는데 그냥 자료 하나 주고 이것저것 하세요 이렇게 해. 와, 진짜 나빴다. 아니, 신입인데 그렇게 알려주는 게 맞아? 사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회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 아, 우리 민지 힘들어서 어떡해. 그러는 오빠는 그 교양 교수님 과제 너무 많이 내주잖아. 안 힘들어? 아니, 교양이고 전공이고 교수님들 진짜 이상해. 오빠가 자기 수업만 듣는 것도 아닌데 무슨 과제를 그렇게 많이 내줘? 미주알 고주알 예랑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내면 평일 동안 회사 일하며 쌓였던 피로가 싹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예랑이 역시 다르지 않았죠. 물론 직장인과 대학생이라서 서로 시간이 맞지 않으면 2주, 3주 못 보는 날도 있었지만 크게 걱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예랑이가 졸업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랑이는 제가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에 지원을 했지만 운이 나빴는지 모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참을 고민에 빠진 예랑이는 이렇게 된 거 외국에 나가서 스펙을 쌓고 오겠다고 저한테도 같이 갔다 오자며 워킹홀리데이를 권유했습니다. 물론 너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고민이 될 테지만 한번 다녀오면 세상을 보는 눈도 더 커지고 인맥도 쌓을 수 있을 거야. 나랑 같이 가는 건 어때? 일단 권해줘서 고마워 오빠. 그런데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사실 회사에 막 입사했을 때 예랑이가 이런 권유를 해줬다면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흔쾌히 따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막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처음 맡은 큰 프로젝트도 성공해서 승진하고 싶은 욕심에 선뜻 예랑이를 따라간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사이 예랑이는 워킹홀리데이를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꼼꼼히 알아보고 비자나 체류 기간 동안 살집 같은 것을 알아보면서 제가 따라간다고 하면 본인이 준비를 다 할 테니 몸만 오라는 말도 빼지 않았죠.
열심히 준비하는 예랑이를 따라가야 할지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휴,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어? 뭔데?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해? 잠기가 밝은 엄마 때문에 주방이 아닌 방에서 마시고 있었던 건데 화장실을 갔다가 제 방문 틈으로 새어나가는 불빛에 제가 불을 켜고 자는 줄 알고 들어오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술을 마시고 있으니 뭔가 고민이 있어서 이런다는 걸 바로 알아보신 것 같았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나 혼자 생각할 것들이 있어서 그래. 아이고, 퍽도 별일이 아니겠다. 자기 아빠 닮아서 술은 입에도 안 되는 애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게 별일 아니야? 아, 뭔데? 엄마한테만 털어놔봐. 아이 참.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생각할 게 있어서 그래. 그럼 더더욱 엄마한테 말해야지. 엄마가 너보다 20년은 더 살았는데 삶의 지혜는 너보다 엄마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너스레를 떨며 말하는 엄마에게 결국 가지고 있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나랑 오빠 사귄 지 반년도 안 됐는데 군대 가고 오빠 복학하자마자 나는 취업계 내서 회사 다니고 하느라 만나는 시간 끼케야 주말뿐이었잖아. 그래서 그런지 제대로 연애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었거든. 오빠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랬어. 넌 이런 이야기 민수한테는 했어? 아니 안 했지.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 아무튼 이번에 오빠가 워킹홀리데이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선뜻 그러겠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오빠 따라 워킹홀리데이 가면 오빠랑 나랑 둘 다 일할 테니까 거기서도 퇴근하거나 일 쉬는 주말에만 놀 수 있겠지. 그럼 그때쯤이면 생활 패턴도 맞을 테니까 좀 더 연애다운 연애도 할 수 있을 테고. 근데 내가 저번에 엄마한테도 말했잖아. 큰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됐다고. 이제야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인정받는 느낌인데 이럴 때 가자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민지야, 엄마가 민지 너는 아니라서 전부 다 공감은 할 수 없어. 하지만 원래 좀 더 미련이 남는 곳이 너의 진심인 거야. 미련이 남는 곳? 미련이 더 큰 많이 남는 곳. 너가 민수랑 좀 더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면 민수를 따라가는 거 엄마는 찬성이야. 우리 딸이 좀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오는 거 엄마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인정받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념하고 싶어 한다고 해도 엄마는 그 선택을 지지해. 민수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 엄마. 나 결정했어. 엄마 덕분에 이제 확실하게 정했어. 고마워요, 엄마.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예랑이와 만났습니다. 예랑이에게 제가 그동안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모두 털어놓았죠. 예랑이는 그런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고 제 결론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실 오빠가 나한테 같이 워킹 홀리데이 가자고 했을 때 기뻤어. 그런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아. 오빠랑 같이 가서 그 나라에서 살면서 세상 구경하는 재미도 있겠지만 지금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맞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게 더 신나고 재밌어. 그래서 난 여기 남아서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어. 그랬구나. 그런 고민을 했구나. 사실 나도 말하고 아차 싶긴 했어. 민지 너는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고 큰 프로젝트도 들어가서 일하는데 나만 조금씩 뒤처지는 느낌이라서 이와 이렇게 된 거 둘이서 새로 출발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 권한 거였어. 하지만 민지 너가 지금 회사 일이 더 즐겁고 좋다면 나도 널 응원할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열심히 응원해주자. 저희는 그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롱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밤이고 낮이고 각자 연락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을 쉬는 주말에는 하루 종일 노트북으로 화상 채팅을 틀어놓고 있었던 일들을 정신없이 털어놓았죠. 예랑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랑이의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 휴가는 예랑이가 있는 나라로 가고 싶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오빠 말 들으니까 나도 가고 싶다. 나 이번에 프로젝트만 마무리되면 휴가 길게 쓸 수 있는데 오빠 있는 곳으로 내가 한번 다녀올까? 우리 부모님도 오빠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하면 허락해 주실 것 같은데?
오, 좋아. 그럼 이번에 민지가 맡은 프로젝트 대박나라고 기도해야겠다. 내가 너랑 결혼하고 나중에 같이 여기 놀러 오면 가고 싶어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추천해준 바도 꼭 참고 안 갔는데. 이번 휴가 때 너 오면 우리 한번 가보자. 진짜? 진짜지? 아, 빨리 프로젝트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우리 진짜 신나게 놀자. 근데 오빠 나 가면 일 뺄 수 있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날짜만 잘 맞추면 뺄 수 있을 거야. 우리 민지 오면 진짜 신나게 놀아야 하니까 내가 여행 코스 다 짜놓을게. 꼭 와서 같이 노는 거야. 알겠지? 저랑 예랑이는 같이 놀 생각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랑이는 제가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거니까 다른 건 다 자기가 결제하겠다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예약 가능한 것들은 이것저것 예약하더군요. 그리고 여긴 어떤 곳이고 이곳은 뭐 하는 곳이야 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든지 얼른 시간이 지나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끝나 예랑이와 함께 노는 모습을 기대했죠. 프로젝트가 슬슬 중간 단계에 접어들고 예랑이와 함께 놀러 다닐 생각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던 와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임원진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여기서 잠정 중단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온 팀장님이 빙빙 돌려 말했지만 결론은 돈이 안 될 것 같으니 더 많은 돈이 들기 전에 여기서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프로젝트 때문에 뭉칠 수 있었던 팀은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되자 산산조각이 났고 팀원이었던 사람들은 난민처럼 다른 팀에 흡수되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새로 들어간 팀에서 이제 막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휴가도 못 내고 냈던 휴가도 잘려버렸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예랑이에게 전했죠. 오빠 미안해. 나 이번에 휴가 못 가. 뭐? 왜? 아니, 내가 그동안 하고 있던 프로젝트 임원들이 여기서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팀 쪼개졌어. 나 다시 다른 팀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프로젝트 들어가야 해. 그래. 미안해 오빠. 기대 많이 했을 텐데. 예약한 거 내 거는 취소하고 오빠라도 놀다 와. 아니야. 너 없이 어떻게 그래. 오빠도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막 놀러 가려고 한 거잖아. 그러지 말고 다녀와. 가서 사진 많이 찍어서 나 보여줘. 우리 신혼여행 갈 때는 꼭 같이 가자. 알겠지? 예랑이는 제 말에 알겠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사전 방문도 해보고 예쁜 곳 있으면 사진도 많이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랑이와 여행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비록 저는 못 갔지만 예랑이는 출발했죠. 출발하는 기차역으로 해서 이것저것 예쁜 곳을 사진으로 찍어주던 예랑이가 귀엽더군요. 하루 이틀 사진을 보내주던 예랑이 덕분에 저도 매일매일 예랑이의 연락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다 날짜를 보니 마침 아버님 생신이더군요. 저는 예랑이에게 이번 생신은 내가 챙겨주겠다고 말하고 반차를 써서 아버님 어머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어이구, 우리 며느리 왔구나. 제가 오자마자 좋아하시는 어머님 아버님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났습니다. 예랑이 누나인 언니도 결혼해서 출가했고 예랑이 남동생인 민석이가 있었지만 이제 막 신입사원인 애기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오늘도 제가 말해주고 나서야 알았다고 하더군요.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시고 맛집 모시고 가서 밥도 먹고 심야 영화도 보고 알차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간히 이렇게 놀고 있다고 사진 찍어서 예랑이에게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랑이 연락이 점점 끊기더니 다음날 아침까지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국제전화라도 해봐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술을 먹고 취해서 이제 일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바로 영상통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지금 방을 빼야 해서 조금 있다가 하겠다는 연락을 하고 예랑이는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때마침 저도 회사에서 일이 바빠져서 연락은 흐지부지 됐죠. 그 주 주말 아침부터 걸려오는 영상통화를 받아 예랑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왜 연락이 안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왜 연락이 안 됐던 거야? 나 오빠 걱정 엄청 했어.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계속 끊겨서 그랬어. 너도 없으니까 잠자는 곳을 싼 곳으로 알아봤더니 거기 와이파이 신호가 약하더라고.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내 맘 알지?
저는 그런 예랑이의 말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괜히 IT 강국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인터넷 로딩 시간도 길고 우리나라처럼 공공기관이나 각 가정마다 와이파이 기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시간은 흘러 예랑이가 2년이라는 워킹 홀리데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다행히게도 바로 취업을 했고요. 저희는 예랑이가 돌아오자마자 만나서 예랑이 첫 출근 전까지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때쯤 제가 두 번째로 맡았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휴가도 마음대로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둘이 일본에 갔다 오자는 소리가 나왔고 저와 예랑이는 같이 일본도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진도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예랑이는 무사히 들어가기로 했던 회사에 입사를 했고 저희들은 그쯤 해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둘이 그동안 사귄 시간들도 있고 예랑이도 안정적인 회사에 취업을 했으니 나올 만한 소리였죠. 어머님과 아버님은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들이 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에 약속했던 신혼집도 주신다고 하셨죠. 저희가 괜찮다고 말씀드리자 사돈댁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했는데 안 주면 부끄럽다고 꼭 해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니, 내가 사돈댁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건 해줘야지. 아니에요, 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민지야, 그냥 받아. 저 사람이 너희 해주겠다고 이미 아파트를 샀어. 정 마음에 걸리면 지금 하는 것처럼만 우리한테 앞으로도 쭉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꼭 해줘야겠다고 말했어. 민지, 너가 우리 민수 군대도 기다려줘. 워킹 홀리데이도 기다려줬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하나 못 해주겠니? 결국 저희는 어머님과 아버님의 뜻에 따라 신혼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신혼집은 예랑이가 먼저 들어가서 살기로 했고 신혼집을 선물 받았다고 말씀드리자 저희 아빠도 예랑이에게 근사한 차를 한 대 뽑아주셨습니다. 또 원하는 살림살이 사서 들고 가라며 저에게 결혼자금이라고 돈이 든 통장도 2개나 주셨고요. 저는 그 돈을 아껴놓고 있다가 추후에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하고는 제가 모은 돈으로 신혼집 가전을 채워 넣었습니다. 물론 아빠가 주신 통장에 있는 돈도 조금씩 포함해서 말이죠. 하루하루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리자 이제야 이 커플들이 결혼한다며 부러움 가득한 응원도 해줬고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나게 놀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몰래 클럽이라도 갈까 하고 장난으로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웃어 넘겼죠. 결혼식 준비를 점점 끝내고 다가오는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저는 일하느라 바쁜 예랑이 대신 자주자주 시댁에 들러서 같이 밥도 먹고 드라마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알던 사이였던지라 예랑이의 남동생과 시부모님들도 편해하시며 오히려 오늘은 자고 가라며 저를 붙잡기도 하셨죠. 하루는 시댁에 앉아서 예랑이와 다 같이 치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는 겁니다. 도저히 속이 좋지 않아 못 먹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예랑이 방으로 들어가 속을 진정시키는데 생각해보니 생리를 안 한 지 좀 된 것 같더군요. 원래도 규칙적이지 않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아무래도 나가서 활명수 좀 마시고 올게요. 그래? 혼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밖에 위험해. 아유, 됐어. 내가 애기도 아니고 걱정 말고 치킨 더 먹어. 저는 활명수라도 사 먹고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예랑이가 따라오려고 했지만 제가 괜찮다고 말렸고요. 저는 편의점 옆 24시 약국으로 들어가 임태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시댁으로 가서 임태기를 해봤죠.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하지만 괜히 급한 마음이 들어서 얼른 해봤죠. 20분 정도 기다리자 완전한 두 줄이 뜨더군요. 세상에, 경사는 겹으로 온다고 하더니 아기 천사가 저에게 온 거죠. 이 기쁜 소식을 당장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유산되기도 한다는 것을 읽고 안정기가 되기 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더니 이제는 좀 빨리 결혼식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살던 자취집을 정리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에게 어린 양도 실컷 피우고 괜히 엄마한테 달라붙어 애교도 부리면서 결혼하는 딸을 보낼 아빠와 엄마의 허전함을 좀 채워드렸죠.
결혼 하루 전날 반차를 쓰고 엄마 옆에서 한껏 재롱을 부리고 있는데 예랑이 누나와 남동생, 저희 본가가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카페라고 하시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내려갔죠. 카페에 들어가서 음료를 시킬 때까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언니가 제 손을 꽉 잡더니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알겠지? 그래요, 누나. 사실 말할까 말까 우리도 엄청 고민했어요. 이건 우리 부모님에게도 비밀이라서 두 분께 말하면 분명 두 분 기절하실 거야. 왜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민수 오빠 무슨 사고 쳤어요? 교통사고 이런 거? 아니, 교통사고보다 더 큰 사고. 네? 그럼 얼른 오빠 찾아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뭔 일인데요? 왜요? 누나, 우선 이거 먼저 봐봐요. 예랑이 남동생이 보여준 사진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여성 외국인과 이제 막 태어나서 100일은 간신히 지난 것 같아 보이는 작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혼혈인지 안고 있던 여성과 머리카락 색은 달랐지만 이목구비가 비슷해 보였죠. 이게 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멀뚱멀뚱 언니와 남동생인 민석이를 보자 민석이가 에라 모르겠다 하는 얼굴로 자기가 그동안 찾았다며 말을 해주더군요. 형이 워킹홀리데이 간다고 갔을 때 거기서 만난 여자랑 생긴 아들이래. 뭐? 순식간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느낌을 아실까요?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언니와 민석이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쿵쿵거리는 심장과 울렁거리는 속에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나서 카페를 나가려고 했지만 이내 털썩하고 쓰러져 버렸죠. 일어나려고 팔과 다리에 아무리 힘을 줘도 부들거리기만 할 뿐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배가 무지막지하게 아파오더군요. 소리도 지르지 못할 정도로 아파오는 배를 붙잡고 울먹이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뜨니 병원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흰 천장이 보였습니다. 누워있던 몸을 일으키자 여전히 배가 아팠습니다. 제가 깨어나자 옆에 있던 언니가 간호사를 부르러 갔고 민석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더군요. 곧이어 병실로 들어온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유산됐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기이기도 했고 쓰러질 때의 충격이 결정적인 원인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고 곧이어 병실로 들어온 엄마 아빠에게 민석이와 언니를 그만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니와 민석이는 끝까지 미안하다고 말하며 병실을 나섰고요. 당장 내일 결혼해야 할 제가 병원에 누워있으니 결혼은 연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예랑이가 지금이라도 병원에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지 말고 내일 아침에 오라고 했고요. 할 말도 있다고 해뒀습니다. 저는 민석이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그 사진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일 때문에 노트북을 써야 하는데 자기 노트북은 회사에 두고 와서 예랑이의 노트북을 빌렸다고 하더군요. 일을 끝내고 아무 생각 없이 사진첩에 들어가서 외국에 나가 찍은 사진들을 구경하다가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거기서 사귄 친구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여자의 사진이 점점 늘어나더니 배가 점점 나오다가 만삭 사진까지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민석이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고 쓰러졌던 사진을 말이죠. 민석이는 잠시 조용해지더니 바로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랑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온 예랑이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예랑이는 잠시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보이더니 이내 엉거주춤 의자에 앉더군요. 짧은 시간 동안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지만 핸드폰을 꺼내 사진 먼저 보여줬습니다. 예랑이는 제가 보여준 사진을 아주 잠시 확인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볼까? 오빠가 설명할래? 제 말에 예랑이는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이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더군요. 그런 사과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사실대로 다 말해. 그때
너 오기로 하고 못 왔었잖아. 그때 나 혼자 여행하면서 우연히 만났어. 그날 밤에 술 왕창 먹고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그 뒤로 서로 통하는 게 많아서 친하게 지내다가 집세 아껴보자는 핑계로 같이 살게 됐고, 그러다가 나랑 결혼은 왜 하려고 한 거야? 당연히 결혼은 너랑 해야지. 우리가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지금 이런 짓을 해? 너가 양심이 있어? 당장 나가. 우리 이제 끝이야. 나가.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마침 병실로 오신 부모님에 의해서 예랑이는 병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예랑이가 외국에 나가 바람을 폈고 아기까지 생겼다며 사진을 보여드렸죠. 사진을 받아든 아빠는 당장이라도 예랑이를 찾아 한 대 때려줘야 속이 시원하겠다고 씩씩거리셨고, 엄마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나 파혼할 거야. 그리고 억울해서라도 저 나쁜 놈한테 뭐라도 하고 싶어. 그래,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정말 본인의 말에 충실하게 변호사를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변호사에게 주었고, 변호사는 바로 결혼 사기로 고소를 했고, 그 소장받은 아버님과 어머님께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두 분도 소장을 받고 아셨는지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지만 저는 끝내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괜히 얼굴 봤다가 마음 약해질 것 같다고 거부하셨고요. 합의는 점점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민석이와 언니에게 듣기로는 예랑이는 지금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집에서 쫓겨냈다고 하시더군요. 결혼 선물로 받았던 신혼집에서도 쫓겨났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쪽에서 양육비 지급하라고 연락까지 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랑이와는 별개로 어머님과 아버님은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계속 오시는 어른들을 계속 거부할 수도 없어서 결국 저희 집 및 카페에서 보기로 했죠. 두 분이 상껏 긴장하신 표정으로 앉아 계셨는데 사실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인사를 하고 앉자 어머님께서 불쑥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 우리가 아들 하나 잘못 키워 너가 고생이 많았다. 그 녀석 대신 우리가 사과할게. 미안해, 민지야. 우리 며느리, 아니 민지야, 그동안 그 못난 놈 사랑해줘서 고마웠다. 그런 놈 좋다고 우리한테까지 잘해준 너니까 앞으로도 잘 살 거라고 생각해. 너희 쪽에서 얼마를 부르든 맞춰주마. 아들 잘못 키운 값이니까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부르렴.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 말을 전해주고 싶으셨다고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이 가시는 걸 배웅해주고 집으로 올라왔고요.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엄마와 아빠에게 전해드리자 아빠는 담배를 피우러 내려가시고 엄마는 저를 안아 다독여주실 뿐이었습니다. 두 분의 뜻을 변호사에게도 전달했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예식장 예약 비용과 아빠가 예랑이에게 사주셨던 찻값, 그리고 신혼집을 채운 가전용품과 약간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에 합의를 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다 주시려고 했지만 제 쪽에서 거부했고요. 여기서 더 받으면 제대로 된 마무리가 될 것 같지 않아서요. 합의 후 주변 친구들에게는 어디서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한동안 괜찮냐는 위로의 전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사하고 전화기도 끄고 집에서만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생각보다 더 크더라고요. 저희 엄마와 아빠는 그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놀러 가자고 했지만 아직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예랑이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보고 가겠다고 해서 아빠와 함께 카페로 갔었습니다. 아빠는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예랑이와 제가 함께 해온 세월이 있으니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예랑이는 마지막 기억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한번 보고는 고개만 푹 숙이고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아빠는 그런 예랑이를 보더니 저를 데리고 집에 가셨고요. 아빠는 아무래도 불안하다면서 이사 가야겠다고 부동산을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빠는 이사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집에서 좀 나와 산책도 다니고 친구들도 조금씩 만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가끔씩 얘랑이 생각이 한 번씩 떠오르고는 하지만 이내 떨쳐내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연을 쓴 이유도 그 노력 중 하나예요. 글을 쓰면서 이런저런 추억들도 생각나고 내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더니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야. 너랑 민수가 오랜 기간 연애를 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했겠어? 앞에 닥칠 위기가 무서워서 나아가지 못하면 그냥 그런 인간밖에 안 되는 거란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뭐 어떠니?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엄마랑 아빠가 100살 넘어서까지 살아볼 테니까 언제든지 힘든 일 생기면 지금처럼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하는 게 무서워서 도전도 하지 않는다는 건 비겁한 거야. 한번 부딪혀봐. 엄마 아빠가 들어줄게. 엄마의 말씀대로 이곳에 털어놓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한 걸음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랍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